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컴팩트 서머리 부분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부분이 바로 형식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형식 전화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각 구조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부여하는 걸 형식 전하라고 하는데, 이 형식 전하라고 하는 것은 분자 내 전자밀도가 풍부한 것과 부족한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적인 공유결합과 정상적이지 않은 공유결합을 잘 이해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공유결합에서 우리가 형식 전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탄소 원자는 이렇게 네 번의 공유결합을 하고 있을 때가 정상적인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그리고 형식 전하가 0일 때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탄소가 결합이 3번이면 플러스가 되고요. 탄소의 결합이 3번이고 전자쌍이 한 쌍 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질소는 결합이 3번이고 전자쌍이 한 쌍 있을 때가 정상적인 공유결합이니까 공유결합의 패턴으로 다양한 결합 형태로 결합이 3번 될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질소가 결합이 4번이 되면 이제는 형식 전화가 등장할 텐데 플러스가 될 테고요. 그리고 결합이 2번이고 전자쌍이 이렇게 2쌍 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죠? 다음 탄소 같은 경우는 결합이 2번이고 전자쌍이 2쌍일 때가 이제 정상적인 공유결합이죠. 그럼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도 정상적인 공유결합입니다. 하지만 결합한 상태에서 이렇게 결합이 3번이 되고 전자쌍이 한 쌍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요. 결합 한 번에 전자쌍이 3쌍 있으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표현된 이런 비공유 전자쌍들은 다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니까, 산소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전자쌍이 3쌍 생략되어 있는 거고, 질소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전자쌍이 2쌍 생략되어 있는 거고, 탄소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전자쌍이 한 쌍 생략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할로겐도 가끔씩 나오니까요. 할로겐은 보통 결합을 한 번 하고 전자쌍을 이렇게 3쌍 가지면 정상적인 공유결합인데, 할로겐이 결합을 2번 갖고 전자쌍이 2쌍 이렇게 존재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할로겐 음이온이 되려면 이렇게 옥텐 만족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전자쌍이 4쌍 있을 때 마이너스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는 항상 결합을 몇 번 하고 있으면 되니까, 한 번 하고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탄소의 형식 전화, 그죠? 질소의 형식 전화, 그리고 산소의 형식 전화, 할로겐의 형식 전화,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형식 전화 패턴을 여러분 잘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면 지금 골격 구조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얘는 탄소가 4개 있고 H가 10개 있잖아요. 10개. 그죠? 왜냐면 여기 3개, 2개, 2개, 3개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탄소사를 제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면 탄소가 4개 있고 H가 몇 개 있는 거죠? 9개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는 H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2개가 있는 거고, 그죠? 여기는 하나가 있고 플러스가 되겠죠? 결합 3번이면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리고 다시 여기는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니까 토탈 수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니까 탄소 4개, H 9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골격을 그린 다음에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표시한 건, 이거는 자 이렇게 H가 하나 있고 전자쌍을 찍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탄소가 4개 있고 H가 몇 개 있다? 여전히 9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여기 점을 하나 찍으면 이것의 의미는 라디칼인데, 여전히 여기 H가 하나 있고 여기 점 하나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식이 탄소 4개, H 9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건, 지금 이 탄소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탄소가 정상적인 공유결합일 때 수소가 2개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양이온이 되면 정상적인 수소의 개수에서 하나가 제거된 형태가 되니까 9개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돼도 정상적인 CH 결합에서 하나의 수소가 제거된 거니까 여전히 9개가 되고요. 라디칼이 되더라도 몇 개의 수소가 제거된 거다? 하나의 수소가 제거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는 공유결합의 분해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분해와? 균일 분해. 그죠? 그리고 불균일 분해.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 균일 분해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은 라디칼, 불균일 분해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은 양이온 또는 음이온.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중 가면 균일 분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반응을 라디칼 반응, 불균일 분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극상 반응 또는 이온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학의 대부분의 반응은 극상 반응이고, 우리가 일부 중요한 라디칼 반응을 잘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여러분 얘로부터 분해가 된 거죠. 그럼 얘하고 얘는 불균일 분해를 통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라디칼이 만들어진 건 균일 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니까, 결합의 분해니까 원래 H가 10개 있었던 거잖아요. 유탄소는 2개가 있었던 거고요. 그 중에 하나의 CH 결합이 분해가 됐으므로 다 분자식은 탄소 4개, H 몇 개가 된다? 9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 전화와 골격 구조를 여러분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유기학 초시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니까요.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공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명 이론인데요. 공명 이론. 명 이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공명 구조라고 표현을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다시피 공명 구조 관계다. 어떤 관계냐면 서로 동일한 분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 구조 이론, 공명 구조 관계 이런 것들은 분자의 실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죠? 분자의 실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핵주위의 전자들이 편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비편제되어 있는 전자들로 인해서 한 가지 루이스 구조로 분자 구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루이스 구조로 분자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분자 구조들의 관계를 우리가 공명 구조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공명 구조는 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전자의 재배치에 의해서만 공명 구조가 가능한 거고요. 어떤 전자를 재배치해야 되냐? 우리는 비공유 전자, 그죠? 파이 전자,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 이것의 일반화는 바로 p-오비탈에 채워진 전자들을 가지고 우리는 공명 구조를 그려야 된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명 구조를 좀 깊이 있게 이해가 되면 분자 내에 있는 p-오비탈이 주르륵 연결되면서 유식한 표현으로 컨주게이션 되어 있으면서 전자 밀도가 비편제화 될 텐데, 그 비편제화 되는 것을 한 가지 구조로 표현할 수 없으니 여러 구조로 표현을 한 것이 공명 구조 관계다 라고 표현하고, 각각의 공명 구조는 실제 구조를 설명하는 기여체다. 공명 기여체의 개념으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의 재배치로 그려지는 서로 다른 루이스 구조를 공명 구조라고 하는데, 공명 구조를 그릴 때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죠. 그 규칙들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꼭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옥텟을 초과하는 공명 구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시그마 결합 있죠? 시그마 결합의 분해나 형성은 공명 구조가 아닙니다. 됐죠? 그리고 원자들의 형식 전환은 전자가 재배치됨으로 바뀔 수 있으나 각각의 공명 구조의 알자 전환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옥텟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시그마 결합 전자쌍을 절대로 움직이거나 재배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분자의 알자 전환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여러분 요 세 가지 규칙만 머릿속에 잘 숙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명 구조를 잘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명 구조를 연습을 할 때 유기학 초시생들은 어떻게 공명 구조를 시작해야 될지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공명구조 패턴에 따라서 그 패턴에 해당하는 전자들을 재배치시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알릴 자리에 뭐가 존재하면 이렇게 전자쌍이 존재하면 이 알릴 자리 전자쌍으로 이렇게 재배치시킬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다음 같은 공명구조가 그려지겠네. 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리고 여기 땡땡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알릴 자리 전자쌍이 재배치.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알릴 자리에 이렇게 양전하가 있으면 이렇게 재배치.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이중결합 다음 자리가 알릴 자리니까 알릴 자리의 전자쌍, 알릴 자리의 양전하. 끌 때 공명구조 그릴 수 있죠. 알릴 자리에 전자쌍이 있을 때는 전자쌍을 재배치시킴으로 옥텟 초과기에서 파이 결합을 끊는 거고, 알릴 자리에 이렇게 양전하가 있을 때는 여기는 파이 결합을 끊어서 재배치시켜서 이웃한 자리로 파이 결합을 옮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탄소 양이온이 있는데 여기 이웃한 자리에 이렇게 헤테로 원자의 대표적인 애가 산소죠. 이렇게 산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헤테로 원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의 재배치로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산소가 이제 플러스가 되죠. 됐나요? 다음은 서로 다른 전기음 성도를 가지고 있는 파이 결합이 있으면 이때는 전화분리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면 전화분리를 시키되 전화분리 시킬 때는 EN 값이 큰 원자 쪽으로 재배치를 시키면 된다. 그래서 O에 마이너스, 탄소에는 플러스. 그죠? 그리고 마지막 패턴이 이러한 고리가 있으면 고리를 따라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교대로 존재할 때 컨주게이션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고리를 따라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다중결합들의 위치를 한 번씩 바꿔주면 공명구조가 그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알릴 자리, 이중결합 다음 자리 전자쌍, 알릴 자리 양전하, 탄소 양이온의 이웃한 자리에 헤테로 원자가 있다. 그리고 전기음성도와 다른 두 파이 결합. 오케이. 그리고 고리를 따라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교대로 존재하는 구조에서는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다. 이 5가지 패턴을 잘 여러분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공명구조를 그리라고 했을 때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공명구조를 먼저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시생들은 유기학을 처음 하는 초시생들은 꼭 공명구조 패턴에 의해서 공명구조 그리는 연습들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 후에 이제 우리가 이 공명구조가 실제 구조가 아니긴 하잖아요. 그죠? 공명 기여체라고 하죠. 기여체. 공명 기여체. 공명구조 관계를 우리가 공명 기여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종종 사용하는데 실제 구조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여체 중에서 주기여체 판단법이 있어요. 주기여체 판단법. 실제 구조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기여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판단법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옥텟을 만족하는 구조가 주기여체죠. 안정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전화분리가 최소화되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분리가 최소화돼야 되고요. 세 번째가 EN 값이 큰 원자에 음전화 두는 기여체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분리 최소라고 적을게요. 여기 전화분리 최소 옥텟 만족.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여체 따지라고 하면 옥텟 만족을 가장 우선 고려하고 여기서 판단이 안 되면 전화분리가 최소화된 것을 찾아주고 전화분리까지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여체가 판단은 되면 그때 EN 값이 큰 원자에 음전하가 있는 기여체가 주기여체다 판단하시면 되고 1번, 2번, 3번으로 판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동등한 기여체다. 실제 구조에 기여할 때 기여도가 동등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여체 판단하는 방법도 잘 여러분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간은 까다로울 수 있는 것이었죠.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의 재배치를 통해서 공명구조를 그리지만 우리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면 편제된 전자쌍과 비편제된 전자쌍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의 일반화는 잘 이해가 됐으면 얘는 보통 편제된 전자쌍은 혼성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쌍을 의미하고요. 비편제된 전자쌍은 p 오비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공명이 가능한 전자쌍은 무슨 오비탈에 들어있을 때다? p 오비탈에 들어있을 때니 p 오비탈에 들어있는 비공유 전자쌍만 공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분자가 아마이드였죠. 아마이드는 다음 같은 작용기를 우리가 아마이드라고 하는데 이 아마이드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한 쌍 있단 말이에요. 이 비공유 전자쌍이 편제돼 있냐 비편제돼 있냐를 판단해 보면 얘는 공명구조 패턴이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여기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건 공명구조 패턴 알릴 자리 전자쌍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얘가 이렇게 공명구조가 가능한 거죠. 자, 공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p 오비탈에 존재한다는 얘기고 p 오비탈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 원자단이 아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이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단이 아니므로 이 질소의 원자단은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이드 질소의 혼성은 뭐다? sp2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sp2로 여러분은 이해하셨으면 다음같이 그림을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삼각평면의 기하 구조를 그려주고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p오비탈을 그려주죠. 이때 질소의 체외곽 전자 5개를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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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오비탈에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nsp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고 n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o라고 하면 기존의 CO 이중결합이 있죠, 여러분. CO 이중결합은 p오비탈의 측면 겹침으로 여기 p오비탈과 산소의 p오비탈의 측면 겹침으로 여기 전자 하나씩 둬서 이렇게 파이 결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p오비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p오비탈에 이렇게 채워주게 되면, 그죠? 여기 p오비탈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뭐 한다고요? 컨주게이션 되어 있다고요. 컨주게이션. 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으면 항상 공명이 가능한 겁니다.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p오비탈이 겹치면서 비편제화 되는 것을 각각의 공명 구조로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비편제화 되는 것을 한 가지 구조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 가지 구조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명 구조 관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심화적으로 지금 이 아마이드가 평면 구조다. 이해하시겠어요? 왜요? sp2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아마이드 질소는 이 질소는 염기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존재하지 않겠어요? 염기로 사용되려면 편제된 전자쌍이어야 되는데 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편제하기 때문에 염기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CN, 여기 CN 결합 있죠? 이 CN 결합의 결합 길이가 짧아요. 길이가 일반적인 CN 단일 결합보다 짧다는 뜻이에요. 짧아요.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아마이드 구조를 다시 이렇게 그리면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공명하면 공명구조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탄소 질소 단일 결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 결합의 성격이 실제 구조에 뭐한다? 기여함으로 여러분들은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2장 물리학적 성질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얘는
그런 점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분자간임 중에 DD 상호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건 2장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근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DD 상호작용이 크냐? 이렇게 전화분리된 구조들은 다이폴 인터랙션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 아마이드로부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분자가 바로 기억나시나요? 피리딘이죠. 피리딘. 피리딘의 구조는 다음같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피리딘의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의 위치는 여러분 여기 이중결합의 질소가 묶여 있죠. 이 자리를 우리가 바이닐 자리라고 불러요. 바이닐 자리의 비공유 전자쌍은 공명되는 패턴에 해당하지 않죠. 우리가 공명구조 패턴에서 우리가 알릴 자리의 전자쌍이 공명이 된다고 했지 바이닐 자리의 전자쌍이 공명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공명 불가입니다. 그죠? 얘는 공명 불가능이에요. 공명 불가능이란 얘기는 편제돼 있다는 얘기고, 편제돼 있다는 얘기는 혼성 오비탈에 들어있다는 얘기고, 다시 해석하면 얘는 원자단으로 해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질소의 원자단의 개수는 탄소, 비공유 전자쌍 몇 개죠? 3개 삼각평면을 이루고 있을 테니까 이 질소의 혼성은 뭐가 된다? sp2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피리딘의 구조를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육각형 고리가 존재하겠죠. 여기 이제 질소 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지금 보시면 여기에 p오비탈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탄소에도 p오비탈들이 쭉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왜? 모든 고리를 이루고 있는 탄소 혼성은 뭐니까? sp2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소의 전자 하나와 이 탄소의 전자 하나가 이렇게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기도 전자 탄소 이렇게 파이 결합, 탄소 파이 결합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어디에? 고리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로브가 하나 있는데 무슨 로브? sp2 로브의 전자쌍으로 바깥쪽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하 구조에서 우리 필수 이론 교재에 있는 것처럼 지금 피리딘의 공명 구조는요. 여기 있는 이 파이 전자가 고리를 따라 도는 것으로 공명 구조를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 이렇게 공명 구조를 그리는 건 맞다는 거죠. 여기는 파이 전자를 이렇게 재배치, 이렇게 재배치, 이렇게 재배치는 되죠. 하지만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공명 구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쌍이 아니죠. 왜요? 편제돼 있잖아요. 이거 옆으로 가면 겹칠 수 있어요? 겹칠 수 있는 오비탈이 있어요? 없죠. 재배치돼도 겹칠 수 있는 오비탈이 없어요.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리딘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편제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편제되어 있으면 보통 유기학에서 뭘로 많이 사용되냐?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염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 피리딘은 염기라고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피리딘의 공명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제가 피리딘 다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요. 피리딘 이렇게 그리면 피리딘의 공명 구조는 우리의 공명 구조 패턴 5번째에서 고리를 따라 존재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파이 결합의 위치를 바꿔서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다. 이것이 피리딘의 공명 구조예요. 이렇게가 공명 구조예요. 그러니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전혀 공명 구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공명 구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면 원자단 됐죠? 이렇게 여러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아마이드 나이트로젠과 피리딘 나이트로젠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두 질소의 혼성은 sp2이므로 이렇게 삼각평면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맞죠? 그리고 평면의 수직으로 혼성하지 않는 p오비탈이 이렇게예요. 그죠? 여기에 체외곽 전자 5개를 채우는데 아마이드는 비편제된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고요. 피리딘은 편제된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5개를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 5개를 찍은 건 맞죠? 다 질소 음성은 뭘로 표현한 거예요? N, sp2인데 5개의 체외곽 전자를 오비탈에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때 우리는 얘를 비편제, 이쪽을 편제된 전자쌍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알릴 자리 전자쌍이죠. 그럼 알릴 자리 전자쌍은 이렇게 공명이 되죠. 그죠? 공명이 되는 전자쌍은, 이 전자쌍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원자단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명구조 패턴에서 이렇게 좀 탄소 양윤이 있었으면 여기는 전자쌍 가지고 이렇게 재배치했잖아요. 또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도 뭐죠? 원자단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다들. 그래서 매우 단순한 일반화는 공명 가능한 전자쌍, 이 공명 가능한 전자쌍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공명구조 패턴에 해당하는 전자쌍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공유 전자쌍들 얘기하는 거예요. 공명 가능한 전자쌍은 뭐가 아니다? 원자단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기본 이론을 9월달에 했다면 이 개념은 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린 통합 필수 이론이에요. 한 번에 이론을 다 끝낼 겁니다. 좀 양은 약간 증가하겠지만 개념들의 연속성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원 통합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는 내용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안 되는 부분들을 꾸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주시면 분명히 극복 가능해지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염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산염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염기는 산염기 정의를 여러분 잘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산염기 정의. 일단 우리가 포함 관계로 가장 좁은 의미가 아레니우스 산염기였죠. 근데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유기학에서는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의미가 루이스였죠. 루이스 산염기 개념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는 프로톤 가지고 정의하는 개념이고요. 루이스 산염기는 전자쌍 가지고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세드 로리 산이라고 하면 H 플러스 주계를 의미하는 거고, 그죠? 염기라고 하면 H 플러스 그죠? 받계를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수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부분 브랜세드 로리 산이 될 수 있고요.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이나 파이 결합 있으면 염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를 이제 주로 공부를 했는데, 이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 반응이 중요해요.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이죠. 그리고 이 반응의 동의어가 양성자 이동 반응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HA라고 하는 브랜세드 로리 산이 주어지고 염기가 주어지면 우리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염기에 있는 전자쌍이 수소 원자로 공격하고 다음 같은 구분화살표 2개를 표현하면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될 텐데, 이때 산은 양성자를 잃고 짝염기가 되고 염기는 양성자를 얻어서 짝산이 되죠. 그죠? 이렇게. 이때 얘가 다시 산에 있는 수소를 공격하고 이렇게 2개의 구분화살표로 표현된다면 이때는 평형이 어느 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평형상수가 존재한다는 것도 잘 이해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우리는 산은 양성자를 잃고 무슨 구조로 바뀐다? 짝염기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이 A-를 짝염기라고 하죠. 짝염기. 그래서 산의 짝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염기가 양성자를 얻어서 뭐가 된다? 짝산이 된다. 그래서 염기의 짝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산의 짝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산의 짝염기가 무엇이냐? 그럼 H 플러스를 제공하고 A 마이너스를 짝염기로 한다. 염기의 짝산이 뭐냐? 염기는 양성자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양성자를 받아서 뭐가 된다? 짝산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식을 더해버리면 이렇게 더해버리면 우리가 이쪽 날리면 결국 왼쪽에 있는 거 더하면 HA 더하기 B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더하기 BH 플러스 이렇게 산염기 반응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요거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형화살표 왼쪽에 있는 두 화학종 중에 누가 산인지 누가 염인지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된다? pKa를 알고 있어야 된다. 맞죠? pK는 마이너스 로그 KA로 정의가 되고 K가 클수록 강산, pK는 작을수록 강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pK 값을 주로 사용하니까 pK 값은 작을수록 강산이라는 사실 꼭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가 있었잖아요. 이 표에 산도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산도들을 다 제가 설명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산도를 외워야 되는 우리 필수련 교재 테이블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산염기 반응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렇게 HA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죠? 이건 pK 값이 주어졌죠. 그리고 산에 뭐죠? 짝염기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뭐 CH3 이렇게 표현하면 에테인의 수소의 pK 값은 대략 50이었고 짝염기는 CH3CH2의 마이너스였죠. 쭉 이렇게 간다 계속. 그죠? 값이 계속 감소하면서 짝염기 구조도 쭉 다 숙지해야 되죠. 가장 아래쪽에 HI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이었고 I 마이너스가 짝염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강산이 되는 겁니다. pK 값이 작아지죠. 그럼 이쪽이 약산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약산이라는 얘기는 양성자를 제공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공하고 나면 불안정하다. 이쪽이 강염기가 되는 거예요. 강산은 H 플러스를 쉽게 제공하죠. 제공하고 나면 짝염기가 안정한 겁니다. 약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기도는 이렇게 위로 갈수록 증가해요. 강염기. 이쪽이 약염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약산의 짝염기는 뭐다? 강염기다.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다.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다.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되고요. 반대로 강염기의 짝산은 약산이다. 약염기의 짝산은 강산이다. 그래서 산도와 염기도는 무슨 관점이다? 반비례 관점이다.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온 pK 테이블을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pK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외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소개를 하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pK 값을 외울 때요. 이 pK 값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많이 외우셔야 돼요. pK 값. pK 값 암기가 중요한데 이 pK 값을 외울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소 원자의 pK 값을 외우잖아요. 근데 이 수소 원자가 가장 먼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것은 어떤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가. 이게 일단 제가 볼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되셔야 돼요. 결합하고 있는가. 예.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경향성을. 여러분 지금 물 분자의 pK 값이 여기는 UH pK 값이 15점 얼마니까 15입니다. 15. 16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알코올이라고 하는 분자도 O에 결합하고 있어요. 여기가 O고 여기가 O죠. 15란 말이에요. 얘도. 오케이,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O인데 이 O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혼성이 sp3, 여기도 sp, 동일할 때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태에 있는 산소에 결합하고 있는 수소 원자의 pK 값은 거의 뭐하다?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하셔야 돼요. pK 값을. 그러니까 표를 외운 다음에 그 표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응용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하이드로늄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이 H랑 여기는 이 H가 O에 결합하고 있는 동일한데 이 O와 이 O의 상태가 똑같아요? 전혀 다르죠. 왜냐면 여기는 형이자라고 뭐니까요? 플러스니까요. 그러면 EN 값이 큰 산소 원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공유 결합이 훨씬 좋잖아요. 얘가 플러스 전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중성인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양성자를 쉽게 뭐 할 거예요? 제공하고 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가지고 오면 정상적인 분자가 될 거 아니에요. 즉 형식 전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양성자가 쉽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H의 pK 값은 마이너스 1.7이에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2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H와 여기는 이 H가 동일한 O에 결합하고 있다 하더라도 O의 형식 전화, 뭐 혼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pK 값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얘를 하이드로늄이라고 우리 교재에 적혀져 있을 거예요. 하이드로늄. 얘는 우리가 옥소늄이라고 부릅니다. 옥소늄이라고 불러요. 그럼 옥소늄에 여기는 이 H의 pK 값은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대략 누구랑 비슷하게 하겠구나. 마이너스 1.7과 비슷한 값을 갖겠구나. 왜냐면 이 산소 원자도 여전히 형이자가 뭐니까? 플러스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볼게요. 질소에 결합한 H 있죠? 암모니아. 그죠? 이 H의 pK 값이 대략 얼마였다고요? 38. 오케이. 그러면 여기 알킬기를 하나 갖다 붙이고 이렇게 표현해도 여기는 이 H의 pK 값이 정확하게 38은 아닐지라도 거의 38과 뭐 할 거라고요? 비슷할 것이다. 왜? 이 N과 이 N이 동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질소의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됐죠? 얘랑 얘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이 H는 쉽게 잘 안 떨어져요. pK 값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약산이니까. 근데 얘는 굉장히 이 양성자가 쉽게 제거될 겁니다. 왜냐면 제거되고 나면 여기는 이 전자쌍을 질소가 가지면서 질소가 정상적인 공유결합 형식 전화가 0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암모늄에 존재하는 pK 값이 우리는 얼마라고 외워야 돼요? 10이라고 외운 거죠. 그러면 여기 CH3를 하나 갖다 붙이고 이렇게 표현되면 여전히 여기가 플러스일 텐데 여기는 이 pK 값이 얼마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략 얼마 정도에서 결정되어진다? 10에서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원자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원자의 수소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예를 하나 더 들고 수업 시간에 더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CH4라고 하는 이 분자의 pK 값은 여기는 이 H의 pK 값은 대략 50 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던 에틸렌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이 구조에서 여기는 이 수소의 pK 값은 얼마냐? 44, 45예요. 그리고 아세틸렌의 pK 값은 얘는 25죠. 지금 어떤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다 C에 결합하고 있어요. 수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pK 값이 차이가 나죠. 지금 pK 값이 작을수록 강산이니까 바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산도가 증가하고 있다. 산도 증가.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왜 동일한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 탄소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자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수소임에도 불구하고 산도 차이가 나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탄소들의 뭐가 다른 거예요? 혼성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혼성에 따라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린 건 이 수소 원자가 우리가 외우는 이 수소 원자가 어떤 원자에 결합하고 있고 그 원자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썸머리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최진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공명이라고 하는 건 유기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공명 구조, 항상 관계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실제 분자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공명을 여러분 접근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공명 구조는 분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비편재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비편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의 비편재, 그죠? 분자 내 이 전자의 비편재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개의 루이스 구조로 유기분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분자 내 어떤 전자가 그럼 비편재할까요? 어떤 전자가? 맞아요? 비공유 전자쌍이나 파이 전자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p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 p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는 비편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명구조 패턴에 있었지만, 공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벤젠 구조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벤젠 구조의 공명 구조는 고리를 따라 파이 결합이 컨주게이션 돼 있으니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벤젠의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그릴 때 이중결합은 결합 길이가 짧아야 되고 단일 결합은 결합 길이가 길어야겠죠. 하지만 벤젠을 그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우리가 배운 결합 길이 관점에서는 이중결합은 짧고요, 단일 결합은 길고, 이중결합은 짧고 단일 결합은 길고, 이중결합은 짧고 단일 결합은 길고, 이게 벤젠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는 이 구조를 벤젠이라고 하지 않고 이 구조를 벤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벤젠의 모든 탄소 결합 길이는 동일해요. 여러분, 벤젠의 모든 탄소 결합 길이 동일한 것을 이 구조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 구조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공명 구조가 실제 구조가 아니고 실제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기어체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는 이 두 공명 구조가 혼성화된 구조가 실제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가 비편재되는 영역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해주면 이것이 공명 혼성화 구조 또는 실제 구조에 가장 가까운 구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게 공명 구조의 필요성이에요. 하나의 루이스 구조로는 분자의 실제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각각의 루이스 구조를 다 그려보는데, 가능한 각각의 루이스 구조 또는 골격 구조는 바로 전자의 재배치로만 그려지는 구조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합가 구조 관점에서 이 벤젠이라고 하는 분자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탄소의 혼성은 sp2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림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리를 이루는 탄소의 혼성이 sp2니 고리를 따라서 이렇게 p-오비탈이 하나씩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p-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채워진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 제가 파란색으로 이 빨간색 전자들의 측면 겹침으로 파이 결합을 그리게 되면 다음 같은 벤젠을 그린 겁니다. 맞죠? 하지만 노란색 펜으로 이렇게 파이 결합을 그려준 것은 바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요? 공명 구조 관계죠. 즉 파이 전자가 고리를 따라 비편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파이 전자가 이렇게 고리를 따라서 비편재하는 것을 이 공명 구조와 이 공명 구조로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p-오비탈이 몇 개 겹치고 있죠? 고리를 따라서 지금 6개의 p-오비탈이 고리를 따라서 중첩되고 있죠. 겹치고 있죠. 우리가 이럴 때 3개 이상의 p-오비탈이 겹치니까 어떤 표현을 해야 되냐면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주게이션의 정의는 p-오비탈이 3개 이상 겹칠 때 컨주게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컨주게이션이 됐다는 얘기는 전자의 비편재화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전자의 비편재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구조를 그릴 수 있다?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컨주게이션 된 화합물은 항상 전자의 비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비편제화를 표현할 수 있는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젠의 결합과 구조를 통해서 결합과 구조를 통해서 공명 이론의 필요성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피오비탈의 컨주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루이스 구조로 또는 골격 구조로 공명 기하체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구조하고 이 구조는 실제 구조에 동등하게 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단일 결합, 여기는 이중 결합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벤젠의 탄소 결합은 1.4 웅스트롱으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명구조 패턴에서 이제 어떻게 공명구조 패턴을 오비탈 그림으로 표현해서 공명구조로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지금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이렇게 양전화가 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명구조를 그립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는 파이 전자가 이렇게 재배치돼서 다음과 같은 공명구조를 그리죠. 이럴 때 우리는 각 탄소의 문성이 sp2란 걸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p오비탈을 각 탄소에 하나씩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p오비탈이 각 탄소에 이렇게 하나씩 존재하는 거고요. 왼쪽은 여기 이렇게 파이 결합을 만들고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파이 결합을 만들고 있어서 비어있는 p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쪽이 탄소 양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우리는 공명 구조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p오비탈이 이렇게 세 개가 겹쳐서 디로콜라이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각각의 공명 구조로 표현한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있던 이렇게 겹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겹칠 수도 있다? 이렇게 겹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세 개의 p오비탈의 전자 두 개가 비편제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같은 공명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보시면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이렇게 전자쌍이 있어서 마이너스라고 하면 지금 알릴 자리 전자쌍이 이렇게 재배치 통해서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음같이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도 오비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모든 탄소의 운성이 sp2라는 사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럼 sp2로 그리면 이렇게 p오비탈이 하나씩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p오비탈이 하나씩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있겠죠. 이때 왼쪽은 여기 파이 전자가 하나씩 있어서 측면 겹침으로 파이 결합을 만들고요. 이렇게 전자쌍이 채워져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파이 결합을 만들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p오비탈이 이렇게 분자의 3개가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상황이고 3개가 겹치는 상황이고, 이때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가, 즉 파이 전자가 비편제하는 것을 다음 같은 공명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해하자면 여기 전자쌍 한 쌍이 있는데 이 각각의 전자쌍이 결국에는 얘랑 여기는 전자 2개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파이 결합을 만들어주고, 여기 있던 파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 2개가 채워지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공명 구조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2개 있죠? 이 2개가 각각 여기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파이 결합 만들고, 여기 있던 전자 하나는 이쪽으로 옮겨서 2개가 채워져서 마이너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릴 자리 양전화, 알릴 자리 음전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때 우리가 공명이 가능한 전자쌍은 원자단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단이 아니죠. 원자단이 아닌 이유는 무슨 오비탈에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p오비탈에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우리가 공명구조 패턴에서 다음같이 이렇게 O가 있고 여기에 탄소 양이온이 있으면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재배치시켜서 우리는 다음 같은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오비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원자핵을 표현해주면 지금 탄소 양이온이 sp2니까 여기에요. 그리고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2쌍 중에 한 쌍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공명 구조에서는 자 여기에 p오비탈, 그죠? 여기에 p오비탈. 그래서 지금 왼쪽에 여기 전자 2개 있던 것이 여기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파이 결합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또 하나 한번 개념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얘는 공명을 표현했잖아요. 공명. 예, 공명을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공명 구조가 가능한 구조지만 이 화합물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컨주게이션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피오비탈이 몇 개만 있으니까 두 개만 있으니까 세 개가 겹치는 상황이 아니므로 컨주게이션이라는 표현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컨주게이션은 여기가 컨주게이션이었어요. 여기 알릴탄소 양이온은 컨주게이션입니다. 컨주게이션. 알릴 음이온도 컨주게이션 돼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피오비탈이 3개 이상 겹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마지막 예에서는 컨주게이션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 공명구조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릴 자리 양이온, 알릴 자리 비공유전자쌍 그리고 탄소 양이온 인접한 곳에 헤테로 혼자의 전자쌍 그리고 패턴으로 보면 벤젠고리처럼 고리를 따라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마이드라고 하는 작용기 아마이드 그죠? 아마이드라고 하는 작용기가 유기학에서도 꽤 중요한데 아마이드 작용기로서 아마이드라고 하면 보통 자 이렇게 CO 이중결합에 카보닐 화합물이 있고 여기 N이 직접 붙어 있는 이 작용기를 우리가 아마이드라고 하고 이 질소를 아마이드 질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공유 전자쌍은 이중결합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알릴 자리 전자쌍이기 때문에 다음 같은 공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단이 아니다. 원자단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룹수에서 제외시켜주면 여기 탄소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원자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질소의 운성을 뭘로 해석하면 된다? sp2로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했으면 결합과 구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탄소도 sp2죠. 여러분 우리가 일장에서 이 카보닐 산소도 sp2라는 사실을 공부했죠. 그러면 다 삼각평면 기하 구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기 O 그리고 여기 N이 있고 다시 얘도 최대한 삼각평면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 CO 이중결합의 파이 결합을 제가 요게 이렇게 피오비탈 그리고 이렇게 피오비탈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이 결합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여기 피오비탈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컨주게이션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컨주게이션. 이 컨주게이션을 통해서 전자의 비편 제하를 통해서 우리가 공명 구조를 그리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전자 두 개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여기 하나 채우고 여기 하나 채우면 이렇게 이중결합이 생길 겁니다. 그럼 여기 있던 전자는 어디로 가면 돼요? 이쪽 피오비탈로 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 전자쌍이 되면서 여기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기존의 sp2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표현하면 요 상태에서 여러분 요 상태에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전자 두 개가 있었던 걸 여기 하나 찍고 여기 하나 찍으면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질 테고 그리고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원래 기존에 하나 있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이 결합은 끊어질 겁니다. 그래서 끊어지고 여기 산소가 결합이 하나고 한 쌍, 두 쌍, 세 쌍이니까 형식전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질소는 당연히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것도 정확하게 지워보면 지우다가 다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당황했는데 지금 됐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피오비탈하고 요렇게 피오비탈이 어떻게 뭐 되는 걸 컨주게이션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서 공명구조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공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초이생들은. 그러니까 꾸준하게 복습하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해 안 되는지 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조를 잘 그리는 것은 유기학의 이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명구조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골격구조와 형식 전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컨셉들은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영상으로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유기학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